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이 40억 원대 뇌물수수 공범으로 제시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당대표 직권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정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홍 대표는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부 친박계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홍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경남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유류 트럭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오전 실시됐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최근 2년 동안 모두 10번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7일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도착 직후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를 잡는다며 공기총을 쏜 80대 노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양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이 노인은 60년 넘게 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인데 앞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들 모두가 구치소에 모이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 발부 사유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왜 돈을 상납했는지 그리고 상납된 4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이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검찰은 오늘도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들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같은 시각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들 세 사람이 수년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40억 원대의 이 특수 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정호성 비서관과는 다르게 이재만 전 비서관의 입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또 썼다는 진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두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 그리고 박 전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뇌물을 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이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또 시간이 문제인데요. 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된 게 오늘이니까요. 검찰은 이들을 20일 내로 재판에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우선 이 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돈 40여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국정원에서 받아내라는 등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조사받고 있는 모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내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이후에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그런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가 쭉 진행이 돼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최종적으로 직접 진술을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 중 맏형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정계에 입문한 1998년 이후 내내 최측근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의 글을 앉힌 건 어쩌면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고위직 인사를 할 때면은 그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탄핵과 구속이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멀리했습니다. 거듭된 증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체포된 그는 바로 또 박 전 대통령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구속까지 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맏형인 이 전 비서관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함께 구속된 안봉근 전 비서관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다른 업무로 바쁠 때 자금 전달책 역할을 대신해서 맡았을 뿐 돈의 행방이나 금고의 존재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금고지기 역할을 맡았다고 인정한 이 전 비서관의 향후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가 통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실무자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등 비공식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만 썼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용도의 지출에 특활비를 썼거나 정치권 인사들에게 비자금을 흘려보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뇌물죄는 뇌물을 준 쪽과 받은 쪽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에서도 청와대 측과 국정원 측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죠. 그러니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씨 뇌물 비자금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직무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공무원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 공무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책임진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14년 돌연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반려해서 최근까지 실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 전 실장에 대해 권력 암투 과정에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이 역정을 내서 유임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되면 국정원 인사나 예산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년 전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본인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은 비판을 했던 겁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2005년 국정원의 비밀도청 파문이 일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베일에 쌓여 있어 불투명한 게 많다며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의 불투명 예산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의 예산에 국회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까지 요구했습니다. 10년 뒤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련 의원 등의 특수활동비 사적 요용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비판은 더 세졌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박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었던 2015년을 포함해 4년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은 물론이고 상납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정치 개입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보수야당 쪽에서는 과거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주장인데 당시 정권 관계자들은 물타기일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정부 때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유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7월 민주당 김옥두 전 의원이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아파트 분양금을 낸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2003년 1월 9일 더 이상 이 사건은 수사하지 못하고 덮여졌습니다. 앞서 장 대변인은 2004년 대선 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국정원과 청와대에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흘러간 혐의를 발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돈 수십억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정원 연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 지시로 수십억씩 청와대에 가져다 쓰는 건 관행이 아닐 뿐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청와대의 정무수석들에게도 건네졌는데 이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입니다. 앞서 추 전 국장에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었죠.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특정 인사들의 동향을 비선보고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두 번째 영장 심사를 앞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우병우 전 수석한테 비선보고한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까?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방송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로 청구한 추 전 국장의 영장에 이른바 비선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추 전 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동향 보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 외에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내용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한 우병우 전 수석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1호 당원입니다. 침몰 직전에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적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만든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서 파면됐고 구속된 뒤 오늘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발표하면서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은 오후 늦게 홍준표 대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홍 대표 측은 오전 9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내려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이 의결 절차를 주장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 대표 측과 친박계가 제명을 놓고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의외로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흠 최고위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반발했습니다.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이 결정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일부 친박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 당원 당규는 2006년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제명 처분의 주체는 누구냐? 그건 당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제명 결정까지 7시간 가깝게 숙고했습니다. 친박계의 반발을 우려해 나름 시간을 끌었다는 해석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오늘 제명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의 20년 인연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당에서 제명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11.6 이후 은둔하던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이회창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정치 인생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번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의원입니다. 이후 내리 5선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2002년 잠시 탈당했던 걸 빼면 20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한몸이었습니다. 특히 탄핵 열풍으로 당이 휘청이던 2004년 천막 당사에서 당을 기사회생시킨 뒤론 어디에 있든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주인이었습니다. 당대표 2번, 비대위원장도 한 번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지나친 친박계 챙기기로 공천이 몸살을 치르면서 당이 참패를 했고 이후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을 목격한 여소야대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연히 당내 친박계는 위축됐고 주인이 바뀐 한국당은 오늘 박 전 대통령과 결별을 위해 제명을 택하기에 이른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말 스스로 당에서 탈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소속당에서 제명당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빌딩을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에 넘겼습니다. 재단은 당연히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장학사업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이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스의 자회사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 1층입니다. 마치 공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홍은 프레닝이란 회사가 50평을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만 내고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측도 사실상 특혜임을 인정합니다. 월세 안 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알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쪽은 공시 터세기고요. 홍은 프레닝은 부동산 관리 회사로 다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건의 사무실을 사용 중인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동은 받아야 돼요. 영포 빌딩에서 그냥 임차인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재단이 행사해야 할 금전적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적인 논란도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계재단이 불법 가능성까지 감수하고 다스 자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동안 친박 집회나 탄핵 반대 운동에 쓰이는 돈은 어디서 조달되는 것일까 의혹이 있었습니다. 25억 원 이상이 불법 모금됐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 이른바 탄기구 간부들이 불법으로 수십억 대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억 5천만 원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은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모금액 중 6억 6천만 원은 친박단체의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쓰였습니다. 경찰은 탄기국 대변인인 정광용 씨와 박사모 재정위원장 정모 씨 등 5명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광용 씨는 탄기국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고 나머지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를 퇴출하고 방송 제작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김재철 전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기자와 PD들이 해고됐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10년 국정원이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담당관과 만나 문건 내용을 전달받고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오는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JTBC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기사는 최근 11년간 무려 40건이 넘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76살의 고령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이 대형 차량 사고들. 오늘 이슈체크는 먼저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내고 본인도 숨진 5톤 트럭 운전자 67살 윤모 씨는 11년 전인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기간 무려 46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10건에 이릅니다. 인지가 늦으시는 거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차 닫고 이렇게 하고 전화.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화물차 기사들이 평균 2.5년에 한 번꼴로 사고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빈도가 높습니다. 개인차를 소유하면서 면허만 빌리는 형식의 지입차를 운영했던 윤 씨에게 현행법상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최근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면허를 빌려준 물류회사에선 퇴직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물류업체에서 못하게 한다. 경찰은 오늘 현장 감식과 사체를 부검하는 한편 사고가 난 5톤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훨씬 초과한 7.8톤 분량의 윤활유 등을 실은 것을 확인하고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번 창원 트럭 사고에는 그간 계속 지적되어온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과속입니다. 이번 사고 차량은 충돌 직전 내리막길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법적으로 3.5톤이 넘는 화물 차량은 90km 이상 속도를 못 내게 제한 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화물차 과속 단속 건수는 무려 7만 2천 건.
그러니까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푼 화물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과적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제동거리가 늘어서 제때 멈춰 설 수가 없고 또 차량이 뒤집히거나 물건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난해 적발된 과적 건수만 무려 4만 8천 건,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 이번 사고와는 아직 관련이 없지만 졸음운전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봉평 터널 사고나 지난 여름 경북 고속도로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죠. 여러 경고장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번 나오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나 화물차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면 결국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고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구석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아내가 숨졌다는 비보를 듣고 달려온 남편이 사고 현장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아들은 하늘을 보며 절규합니다. 빈소에서도 통곡이 이어집니다. 주부 55살 유모 씨는 어린이집을 마친 외손주를 데리러 김해 장유로 차를 몰고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유 씨는 교통신호와 규정 속도를 항상 지켰지만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가 또 애들 손자들 참 좋아했어요. 착한 사람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하염없이 능력만 나오고. 임시직으로 일하다 한 달 전 정규직이 된 사회 초년생 23살 배모 씨의 사연도 가슴 아픕니다. 배 씨는 사고 순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비명 소리 3번 하고 탈출을 못한 거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주변 가족과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베풀었기에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차주고 그거 마음 죄책감 안 느끼겠어. 또던 나이에 신적은 동하고.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낸 유족들은 원망도 쏟아냈습니다. 사고터에서 사고 많이 난다고 구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아무 잘못된 거 없잖아. 피해자 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유가족 협의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는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도착 직후 평택 미군 기지를 찾고 오후에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1박 2일의 트럼프 방안에 맞춰 독자 대북 제재 조치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국빈 방문 의전에 따라 환영 행사에서는 21발의 예포를 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가 건설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곳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 측이 언급했던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오후에는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 뒤 양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가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식 국빈 만찬에서는 클래식과 K-팝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째 날인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현충원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 일정을 마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안도 발표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 조치를 취해달라고 미국 측이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은 대북 압박에 인내심을 가지고 두세 달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 옵션이 의제가 될 거라면서도 대북 단독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의 외교안보 책임자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당분간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we need to reassess our strategy now. I think we have to give it a couple months, few months, and then. 일단은 인내심을 갖고 현 압박 전략을 고수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두세 달 후 전혀 다른 옵션을 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북핵 위협이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 할 옵션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의 없인 대북 군사 옵션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전략 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고 발표했고,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은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어 또 그의 입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북핵에 맞서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에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 has clearly stated that there is no need for these nuclear weapons, and I will also caution against any actions that can further increase the tensions on the peninsula. 유럽에선 핵무기가 감소 추세란 점도 강조합니다. We have reduced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Europe by more than 90% over the last years. 국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합니다. Thousands of land troops based here is perhaps the strongest and best expression of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So that's a very strong message that there are U.S. troops in this country.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Russia and China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They have a special role to make sure that the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나토는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고양이를 잡겠다고 80대 노인이 공기총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입니다. 이후 주민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60년 넘게 총을 갖고 있으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틀 전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코너에서 할아버지가 딱 등장을 하시는데 긴 총을 갖고 고양이를 조준해서 이제 계속 몇 발을 쏘신 거죠. 여기 담벼락 위에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이 총소리에 놀라 이쪽 골목으로 도망가는 고양이를 향해서 서너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88살 남모 씨가 고양이를 잡겠다며 한국전쟁 때 입수해 60년 넘게 갖고 있던 공기총을 쏜 겁니다. 고양이가 자꾸 그냥 보일러 밑에 따뜻하니까 파고다 그죠. 이거 혹시 쏘면 될까 해서 그거 한번 방 해보니까 뭐 맞지도 않고 총은 무슨 총이야. 남 씨 집에선 총알 수십 발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모두 지켜본 배 씨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코너를 돌기까지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가 맞는다든지. 경찰은 남 씨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양이의 위협은 가했지만 상해를 입히진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피의자 부인 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이미 김 씨의 살인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목 조르는 연습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의 부인 정 씨는 남편이 범행한 당일 밤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공항에서 체포될 때서야 남편의 범행을 알았다고 했던 진술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범죄 행동 분석 요원을 투입해 정 씨의 진술을 분석하고 추궁한 끝에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와 남편이 3달 전부터 부모를 죽이겠다는 대화를 하고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남편이 목 조르기 연습을 하다 자신이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죽이고 나서 정 씨에게 2마리 잡았다, 1마리 남았다고 했을 때도 정 씨가 크게 놀라지 않고 수긍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들이 함께 사용하던 태블릿 PC에선 범행 전날 찌르는 방법과 망치 등을 집중 검색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부부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콘도에 같이 머물렀던 때입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결정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 교복 입은 중고교생들이 탄 차 본 적 있으신가요? 상당수가 개인 소유이고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데 불법입니다. 기사들과 단속반의 숨바꼭질을 백일영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인근 골목. 통학버스가 정차하려다 방향을 돌려 나갑니다. 잠복에 있던 서울시 단속원을 발견하고 도주한 겁니다. 도망 못 간 차량에 다가가 봤습니다. 고교생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학교 아닌 개인이 운행하는 일명 불법 통학버스입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단속되면 100만 원 안팎 벌금에 번호판을 떼가고 90일 이상 운행을 못합니다. 유치원 월급만으로 생활이 안 돼요. 저녁에 학원도 하고 초등학생 애들이 둘인데 그 생계가 좀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아는 집 아이들이라 돈을 안 받았다고 변명하거나 번호판 영치가 소용없게 하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얘도 넘어가더라고요. 편법을 찾게 된 거죠. 대부분 노후 차량인데다 보험에 가입 안 돼 위험하다는 게 단속반들의 설명입니다. 또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골목 사이다 보면 위험한 수가 많죠. 기사들은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테니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처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중고등학교 어른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 다 필요가 없죠. 운전지에서 엉망이 되거든요. 정부와 기사들 간 이견이 줄어들지 않는 사이 위험한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업체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섬유업체입니다. 고무와 스펀지 등 자동차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소각장에서 태울 재료입니다. 이 공장의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 가까운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업체의 1km 안팎에는 이런 가정집이 수천 세대 모인 아파트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학교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겁난다. 마스크 써야 되겠다. 환경부가 올해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절반가량 마쳤는데 4개 업체가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폐기물 업체는 기준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조사 대상 10곳 중 1곳가량이 초과 배출로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발이 돼도 소각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 계획을 내놓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시설 운영을 허용하면서 3개월, 6개월의 개선 명령 유예 기간은 너무 안일한 행정입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업체에 대해 개선이 될 때까지 시설 운영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회사 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중 30억 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는 조양호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혐의 입증이 더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한 겁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 처리 등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다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한 헌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조 회장이 경찰 수사 도중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용부가 관련 내용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22억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35%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9월까지 누적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6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강료 8명이 구속됐습니다. 벨기에로 피신한 전 수반에 대한 체포영장도 곧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카탈루냐 사태는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마드리드 인근 구치소에 경찰 호송차가 도착합니다. 분리독립 선언을 주도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 강요들이 타고 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자진 출두한 강요 8명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겐 반역과 선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요 4명과 브뤼셀로 빠져나간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한 EU 체포영장도 곧 발부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영장이 벨기에 검찰로 보내지면 체포돼 스페인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És un molt greu error. De fet, és un gravíssim atemptat a la democràcia. Empresonar dirigents polítics per haver complert amb el compromís electoral. 카탈루냐 주도 바르셀로나에선 시민 2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집이나 식당에서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등에서 여성 인권을 호소하는 시위 방식이 카탈루냐에서 재현된 겁니다. 스페인 정부가 검거작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카탈루냐 분리독립 시도는 조기에 무산되는 형국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높이가 140m나 되는 피라미드 안에서 미스테리한 큰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4,500년을 견딘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석재 250만 개를 쌓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건축 방법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대피라미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다국적 연구진인 스캔 피라미드 미션팀이 피라미드에 길이 30m, 높이 수미터에 달하는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왕의 방과 연결된 커다란 회랑 바로 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정확한 모양이나 용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돌무게로 대회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연구팀은 거대 암석의 밀도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오는 방사선, 우주광선과 콘크리트도 투과할 수 있는 뮤온 입자를 이용해 엑스레이 찍듯 촬영했습니다. 거대한 빈 공간은 미스터리한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또 하나의 비밀을 얹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로봇이 참여하는 바닷속 성화봉송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인 제주 해녀들도 함께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녀들이 성화봉과 함께 푸른 바다를 가릅니다. 해녀 고송환 씨는 특수 제작된 성화봉에 불이 붙은 채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올림픽의 불꽃이 제주도 바닷속을 환하게 밝히고 고 씨가 수중 탐사 로봇 크랩스터를 만나자 로봇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깃발을 펼쳐 보입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힘들었지만 이게 우리 어장 지킴이가 이렇게 버젓이 물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1936년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된 이후 로봇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의 성화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성화는 지구 밖 우주 정거장을 밝힌 뒤 바이칼 호수 안에서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올림픽 성화로에는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자들을 반겼습니다. 제주도를 누빈 올림픽 성화는 내일 부산을 향합니다. 제주 성산포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그 많던 친박은 어디로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당을 나간 게 아니라 내쳐진 건 처음입니다. 당연히 이제 친박 의원들의 반발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 예상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주장한 건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정도였습니다. 상당수 친박계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홍준표 대표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의외인 게 박 전 네. 대통령은 앞서 이제 저희 리포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1호 당원 아니었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이른바 친박계가 한때 자유한국당 주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박을 자처했던 많은 의원들, 오늘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으로 향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마중 나왔던 의원들인데요. 예. 맨 왼쪽에 보시는 윤상현 의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를 만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2월에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오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주목을 받았던 유명한 의원이었죠. 대목이었죠. 그런데 윤 의원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의외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몇면이 다 친박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네. 인물들인데 여기 지금 사진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이정현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 1월에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라고 탈당을 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언급이나 행동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감사를 나가서 저렇게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언급한 친박 말고도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거나 또 장관을 지낸 그런 친박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 이야기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웠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렇게 자백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을 결정적인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친박도 한때는 뭐 원박이다, 진박이다, 원조 친박이다,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세가 강했었는데 참 세월이 이렇게 또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조국 바라기로 잡아봤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나올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 있는 비서실장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을 할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감에 계속 나오라는 거는 최근 정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따지겠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떠난 상태에서 좀 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걸로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야당이 그러면 민정수석을 다시 민정수석이 나오면 비서실장을 다시 청와대로 돌려보내겠다. 그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이 국회를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는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항상 됐었는데 실제 출석한 경우는 딱 3번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신광욱 민정수석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현 의원이 민정수석의 자격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9년간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이 많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청문회에는 나왔지만
국회 운영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청문회였지 이제 국회 국정감사는 아니었던 거군요. 예, 우병우 전 그렇습니다. 수석의 경우에. 야당에서는 이제 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정수석 나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정작 여당이 되고 나서는 안 된다고 하냐. 이게 소위 계속 얘기하는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또 여당은 여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3번 출석을 했지만 그때는 비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증인으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출석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인사검증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불러내는 이런 정치 공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이 제20회 심산상을 받았습니다. 심산 김창숙 연구회는 지난해 촛불 집회가 손 사장의 보도로 촉발됐다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한 손 사장이 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산상은 독립유공자이자 성균관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상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비가 내리더니 오후부터 쌀쌀해졌죠?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에도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옷깃을 여민 채 거리를 걷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기도 하고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기도 합니다. 두터운 겉옷에 목도리까지 한 외국인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비가 내린 뒤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졌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며 주말 동안 아침에도 3에서 4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낮에도 광주와 인천 12도, 서울과 대구, 강릉 14도, 부산과 창원 16도 등으로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가 찾아온 건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크기도 작고 지속성이 약해 당분간 짧은 추위가 찾아왔다 기온이 다시 오르는 형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월요일부터 다시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오늘 뉴스 후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또 이지은 앵커와 함께 할 건데 얼마 전 성화봉송 취재차 그리스 아테네를 다녀온 스포츠부 온누리 기자와 평창올림픽 등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